교재 267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자,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것인데요. 자, 계약 해제와 해지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다 라고 하면 해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해지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요, 우리 법에서 해지는 일반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 법정 해지로서요, 그 전제는 뭐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채무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그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해제하는 겁니다. 자, 1번 틀린 거 찾죠. 1번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2번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제도다. 그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서만 해지가 적용돼요. 자, 다음 3번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인정되며 소급표가 있다. 이게 특징이죠. 해제의 효과는 소급표입니다. 소급해서 그 계약이 실효되는 거죠. 소급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4번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소멸 원인이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 특유의 소멸 원인이므로 계속적 계약 관계는 관계가 없다 했는데, 요 4번에요. 해제는 원칙은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도 여기도 해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임대차 계약이 전형적인 계속적 계약인데, 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 누구도 이행에 착수가 안 들어갔어요. 예컨대 이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약정에 대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인도받지도 않았어요. 그 양 당사자가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채무자가 임차인이 채무불이행한다든가 임대인이 채무불이행한다면, 그때는 이행에 착수조차 안 됐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죠.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5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정 해제권에서는요,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발생하겠죠.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제권,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죠. 별도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해제에 관한 다음 순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라도 상대방 산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처분하고 나서 해제해야 한다 했는데 아니죠. 자, 여기에 해제권 행사할 때 말입니다. 행사할 때 산당기간 최고를 거쳐야 되는 경우와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요. 예컨대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이행불능의 채무불이행이요.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최고해서 이행해줘 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때는 곧바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최고 없이, 이 말은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요, 이행 불능이 발생할 때는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이행지체 중에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또 이행지체 중에도 말이죠,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 절대로 이행 안 할래 라고 의사표시했네요. 그러면 이거 채무자한테 이행해줘 할 필요 없잖아요. 최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이행 불능과 같은 불완전 이행에서의 추한 불가능한 경우.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결국은 이행 불능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요, 이 최고해야 한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최고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약정에도 역시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최고해야 되는 게 뭐냐? 보통의 이행지체예요. 보통의 이행지체는 상당기간 최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제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해제는요, 1번 처리하지 못합니다. 해제한 것은. 왜냐하면 해제권은 행성권이기 때문에 행사해버리면 효력이 형성돼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걸 또 인정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1번 철회 못한다. 철회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이행이다 라고 할 때 이걸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최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이행불능이고 5번은 해제권 행사에 대한 특색입니다. 여기 해제권 행사에서요, 당사자가 수인이면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이 발생합니다.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면 전원으로부터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다 나와야 되고 또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상대방 전체에 대해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전원으로부터 해제권 행사하고 되고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해야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 못하게 된다든가 또 상대방 누구한테 해제권 행사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 못하게 되는 거죠. 소멸해버린다.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5번에 여기는 행사에 대한 불가분성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런 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해제권이 발생하냐 안 하냐의 문제죠. 특히 거기 3번의 니은 보세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 일방의 이행 불능. 불가항력으로 하면 뭐예요? 채무불행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채무불행이 없는 거죠. 채무불행이 뭐였어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체가 되거나 또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만 채무불행이 되고 그때 해제, 법정 해제권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거 이런 거는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을 볼까요?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는 일단은 뭐가 필요 없다겠죠. 이게 바로 채무자 이행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굳이 이행 제공하면서 이행 최고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옳다.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중도금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시에는 당해 매매 계약을 실효한다. 계약의 실효를 하기로 하자라는 약정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중도금에 관한 실권약관이라 합니다. 이렇게 실권약관. 자, 실권약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바로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부로 붙인 해제조건부 약정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약관이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계약관계가 실효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거기에 2번 약정기간이 도과하면 당연히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걸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라고 그래요. 3번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을 붙인 것이 되겠네요. 3번은요. 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한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이 약정은 뭐예요? 이거죠.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을 붙였다. 이 약정이. 자, 이때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했는데, 자, 여기에도 똑같잖아요. 잔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것을 뭐예요? 해제 조건부로 실권약관을 붙인 거죠. 근데 자, 잔대금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에 대해서는요, 잔대금 지급일이 되면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급일이 뭐가 되냐? 동시이행일이 되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겨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채무불이행이 안 생기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안 생기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실권약관 효력을 상실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으면 이 약관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이때는요, 매도인이 자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 의무를 제공해야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에 관해서요,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잔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빠뜨리게 되죠. 따라서 때는요, 반드시 이 실권약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이 의무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제공이 있을 것, 이것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이거요. 자, 매도인은 자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었어. 야, 여기다 가져가라. 그리고 돈 잔금 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 채무불이행이 되면 해제 조건을 성취해버리니까 그때 계약은 실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도금 실권약관은 중도금 지급할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만 하면 계약이 실효돼 버립니다. 해제돼 버립니다. 근데 잔대금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러한 의무 제공을 해야만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 두 개 비교를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산당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또 뭐예요? 바로 잔대금 지급이 되면 동시이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이행 제공을 해야만 상대방이 동시에 항변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는 거죠. 채무불이행 빠진데 그게 채무불이행이 바로 이행 지체니까 상당기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다. 그때 그제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질문이다. 자, 4번 잘 보셔야겠습니다. 4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불이행에 빠뜨리는 방법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 지체에 해당되면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5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자, 이게 해제 효과로서요, 소급해서 효력이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회복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할 때는요, 받은 물건을 그대로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전부 다 반환해야 되죠.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전부. 자, 선, 악 불문하고 원물 자체를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원상회복은 가지고 있으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로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 범위는 전부 반환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그죠? 전부 반환. 자, 그런데 이 반환할 원 물건이 금전에 해당되면 우리 민법에서요, 아예 그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가지고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때 이 이자의 성격은 부당이득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성질이에요. 이것도. 원상회복도 부당이득이고 이자 반환하는 것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예요? 반환에 관한 문제예요. 반환.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의 해제 효과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네요. 7번의 해제 효과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했네요. 자, 1번 해제 효과는 소급하여 실효를 시킨다. 그죠? 이거는 소급실효, 소급표다. 이렇게 하죠. 2번 채권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행위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에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란 데가 일치한다가 아니라, 자,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해제 효과를 물권적 효과설을 취해요. 물권적 효과설. 그래서 물권적 효과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의미죠. 그죠? 물권의 당연 복귀가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바로 물권적 효과설이라는 거예요. 물권이 당연히 복귀됐다고 보는 거죠. 물권의 당연 복귀.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매수인 앞에 등기가 있어도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는데 불구하고 물권이 움직였다라는 의미에서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당연 복귀라고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때는요, 이런 의미에서 매도인이 해지했을 때 만약에요, 상대방 매수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한테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하겠죠. 그 등기 말소하라 하는 것은 성격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물권적 효과설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요. 물권의 당연 복귀 속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요? 이게 판례 태도다 이 말이에요. 유인성을 취하는 판례 태도.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학설을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학설은 오히려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죠. 학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다수 학설은 무인설을 취했어요.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견해 대립 현상이 있다. 따라서 2번 의미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죠. 3번 해제 효과로서요, 소급표, 원상회복 서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이때는 원칙은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원칙. 다만 우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이익을
허용한 예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 자, 이 소급표는 소급표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합니다. 자, 이때 제3자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면, 해제 전의 3자면 이때는 선의, 악이 불문합니다. 그런데 해제 후의 거래한 제3자면, 요 제자 빠졌네요. 이때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만 보호됩니다. 이렇게요.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이거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9번 거기도 역시 해제 일반 원리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해야 한다 이랬죠. 9번.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자, 합의 해제요. 합의 해제는 해제의 효과, 해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계약에 의해서 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자, 우리는 보통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권 할 때 해제는 뭐예요? 해제권 행사라는 것은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청약과 승낙의 계약에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합의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요, 해제 효과는 발생해야 되니까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적 실효가 되죠. 소급적으로. 다만 이 합의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는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합의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당연히 발생한다. 당연히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소급표는 당연히 발생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요. 소급표 보니까 보세요. 해제의 소급표가 있으니까 제3자 보호를 한다 했죠. 어떻게 보호하냐니까 해제 전에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다 보호한다 했고, 해제한 후일 때는 제3자가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한 제3자, 선의 제3자는 보호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소급표는 인정되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민법상에 제3자 보호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왜?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청약 승낙에 의해서 합의할 때 여기서 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그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이건 당연히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해제권자는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했어요? 2번 이걸 행사의 불가분성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행사의 불가분성은 동시에 소멸의 불가분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된다. 해제권자가 수인일 때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수인일 때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때 이래 되겠죠. 다만 전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 전체가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요.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하고 또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이 내용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명문으로 하여 명문으로 인정해 놨죠. 이렇게. 자,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정기행위라 그래요. 정기행위. 정해진 기일 안에 그 행위 내용의 급부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거래 계약 또는 법령이라고 하는 정기행위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하면 되죠. 이행지체. 이행기가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그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해제권 행사라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를 해야 되죠. 단독행위로서의 의사표시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제한다는 해제의 의사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행위를 하는 거죠. 형사권 행사를 해야 해제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5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제3자요. 보호되는 제3자 할 때 제3자요. 제3자는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계약상의 채권과 관련되어지면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제3자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있죠. 목적물 또는 그 물건의 물권, 여기에 관계되는 제3자일 때만 제3자입니다. 따라서 5번에요.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되어 있다겠죠.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그 대금 채권 자체가 소멸해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제3자는 제3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상 채권 해제 대상의 계약에서 발생된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이 그 제3자가요. 계약의 목적물 있죠? 계약상의 목적물. 그 물건이나 물건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3자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뭐 이론적인 문제는 여러분 좀 몇 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10번. 자, 10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X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을은 자기의 Y토지를 이렇게 넘겨주기로 약정했네. 이게 뭐예요?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자, 이전하였으나 자, 이때 을에게
X 토지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이랬네요. 그러면 이건 했다 그죠? 이 소유권 이전은 이렇게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줬네요. 여기 넘어갔고요. 자, 그런데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을의 이행 지체로서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행 지체다 그죠? 을은 병에게 X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이래버렸네요. 그럼 이래 되잖아요. 자, 이 소유권을 을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병한테 이렇게 Y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어. 이렇게. 그 후에 Y 토지가 수용되어 갑에게 소유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 토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용되어 버렸어요. 수용되어 버린 이 소유권은 이제는 제3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아예 국가가 가져가 버렸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소유권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사적 소유권의 영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게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행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즉, 을이 이 소유권을 병한테 팔아버려서 소유권 넘겨주는 순간에 이행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능이 수용이 되면서 영원히 이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래 되죠. 자,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래 되죠. 을은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불능, 자기의 부주의 고의 과실, 자기의 고의적으로 채무 불이행한 거죠. 이행 불능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갑은 이 교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곧바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이행 불능 때문에 그렇죠? 이행 불능 때문에 해제해버릴 수 있고 곧바로 해제 효과는 뭐예요? 소급 실효되니까 소급 실효 무효가 되니까 이 교환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돼버리고 따라서 갑은 을한테 넘겨준 것은 뭐 하면 돼요? 원상회복하면 되겠죠? 원상회복 이러겠죠? 그 다음에 별도로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되고 이때 소급해 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것 그리고 이것이 수용된 것 이것은 뭐예요?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이때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행위 있다.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때 병은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가 되겠죠. 전의 거래 제3자. 그 다음에 이때는요. 선악불문하고 거래한 제3자가 돼버릴 것이고 그러면 제3자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왜냐하면 바로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 보호규정은 선악불문한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수용은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정리했을 거예요. 봅시다. 1번 갑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죠. 곧바로. 2번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뭐냐? 대상 청구예요. 이걸 대상 청구라고 해요. 갑은요. 나한테 토지 줬으니까 토지 줘놨잖아요. 지금 그죠?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거 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잖아요. 근데 을은 지금 뭐예요? 여기 보상금 나왔는 게 을한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얘가 돈을 갖고 있겠죠. 대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갑이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3번인가요?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계약 체결 시의 Y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요, 이행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요, 이 손해배상은 우리 판례가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 요게 시점입니다.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 불능 당시. 4번. 갑이 교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제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통해서 병이 소유권을 가져갔으니까 해제 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병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도록 우리 민법이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5번.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병의 등기가 견여되었다면,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나눠야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병이 해제 후의 거래한 제3자다. 제3자인 병이다 라고 하면, 이때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병일 때만 소유권이 인정되죠. 그렇죠. 선의의 병일 때만. 즉, 이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제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을 때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해제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매수한 병,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번 문제는 우리가 해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한 것이니까요. 이 내용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를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볼까요? 해제와 해지에 관한 문제로서요. 해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는 반환을 금전에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2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게요. 따라서 옳은 질문이고요. 3번.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으로부터 전에 대하여, 이게 바로 행사의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4번. 채무자가 일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일부 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부분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판례도 이렇게 합니다. 이행 지체된 부분에 대한 목적 달성할 수 없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다만 전체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이행되지 않는 부분만 해제의 대상을 삼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한 당사자는 당연히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답 표시를 5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사례 문제 또 다시 한번 보죠. 사례 문제로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데요. 계약 해제의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자, 1번.
계약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을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때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 가압류가 나중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받고 가압류의 제한을 매도인이 제거해 줘 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죠? 따라서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하는 거네요. 이럴 때는 자신의 채무 이행 정황은 필요 없죠. 이행 불능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곧바로 해지한다 그랬습니다. 틀렸다. 3번 갑의 귀치 사유로 인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해왔다. 자, 계약을 이행지체로 해지해버리면 어느 누군가 이행지체 해지해버리면 그 두 사람 사이 계약관계는 사라져버리죠. 소멸해버리잖아요. 소멸하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내용들을 이행해 라고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거절하면 되죠. 왜? 해지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 거래관계가 소급에서 없어졌으니까 무효니까. 그러니까 계약 내용들을 이행해라고 청구하는 데에서는 거절이 정당하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자, 중도금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행사한 후에 그 매수인이 착오가 있어서 나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매수인이라면 나는 계약을 해지할란다, 취소할란다 할 수 있죠. 즉 이걸 우리는 해제 후 취소권 행사도 우리 법원은 인정한다 했죠. 판단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것도 옳은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소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아닙니다. 해제권 행사를 해버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해버립니다. 따라서 그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발생된 해제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는요. 3번이 정답으로 하고요. 4번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 뒤에 있다를 없다로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하겠습니다. 그 4번이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옳은 질문이 돼버리고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번에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옳은 것은 했죠. 제3자 보호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건 판례를 쭉 정리했으니까 틀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 둡니다. 자,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이게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게요. 갑은 나약자로서요. 제3자 병에게 채무를 짊어지기로 하고 즉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1억 원을. 그런데 을의 부동산은 매도인 을이요. 요약자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을 요약자, 매도인, 갑, 낙약자, 매수인. 그 갑이 이 매매 대금을 여기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붙인 거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때요? 을의 기망에 빠져가서 이렇게 사기쳤네요. 사기. 그래서 갑은 쏘가서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 병이 수익의사표시 이렇게 했네. 이제 나 이익 받을게 라고 수익 받겠다고 했어요. 의사표시.
갑이 을의 사기로 계약을 취소했다. 자,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 갑이 이제 너 나 속였잖아.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래 라고 하면 갑이 취소해버리면 이 여기에 있는 대금 채권도 소멸해서 없어지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이라는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얘가 선의일지라도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이 채권은 여기에 있는 취소해서 소멸되어 버렸다. 병은 갑한테 대금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은요. 갑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해야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야, 이 채권 없잖아. 안 줘. 대금 안 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자,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의 1항 단서에서 보호된다 이랬네요. 자, 여기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지만 잔금을 못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을명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을 마쳤다면 했죠. 그렇다면 이때는요. 당연히요. 대항력을 갖추었으면 병 제548조 1항에 말하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가능하다라고 해야겠네요. 옳은 질문입니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기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감유하였는데 그 후에 을이 갑의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라고 하면 제3자로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핵심이죠. 제3자라고 하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제3자라고 하려 그러면 바로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당의 계약의 목적물 또는 물권에 관계되는 제3자여야 제3자로 인정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채권이죠. 그 해제 대상인 계약상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채권에 관련된 제3자는 제3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4번. 판례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 제3자는 포함된다가 해야 되죠. 그게 4번에요. 해제한 후에 거래한 제3자요. 거래한 제3자는 이 제3자요. 거래 후입니다. 거래 후. 이때는 선의의 제3자이면 되죠. 그러면 이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선이기 때문에. 즉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라면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뒤에요. 바꿔야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해제한 후에 선의 제3자니까. 5번. 판례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했다라고 하는 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요 제3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적물, 물건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3자일 때는 제3자 보호돼요. 그러나 계약상의 채권을 가지고 이해관계 맺은 사람일 때는 제3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문을 보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답을 3번을 2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더더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시죠. 이제 해지를 한번 보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했죠. 해지.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가질 때는 해지 의사표시는 해지기간에 경고함으로 소리가 생기는 것이 많다. 이게 바로 임대차, 예를 들면 임대차에 보면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통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부동산 임대인, 그럴 때는 6월이 경과해야, 또 부동산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1개월이 경과해야, 만약에 동산에 있어서는, 동산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든지 해지 통과하면 5일이 경과해야 라고 해서 요 일정한 해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그래야 해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해지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해지 통고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1번은 옳다. 2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요, 해지의 효과 정리해 두세요. 해지하면 그때부터 앞으로 효력이 소멸되죠. 장래적 실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사람 사이에 계수적 거래관계에서 잔존하는, 해지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법률관계는 여기서 종료하고 청산관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서로 간에. 청산,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 의무로 바뀌어요. 세 번째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그 계수적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죠. 이게 별도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역시 2번 옳다 그죠. 3번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고 그 후에 철회하지 못한다. 같습니다. 해지권 행사도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에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가 되고, 그리고 철회할 수 없다. 비철회성입니다. 4번 해지 효력은 계약 성립 당시에 소급함으로, 여기 틀렸죠? 해지 효과는 어떻게 했어요? 장래적 실효다. 그죠? 장래적 실효에 해당된다. 그죠? 장래효라 그래요. 그래서 틀렸다. 5번 계수적 계약관계가 해지되면 당사자 간에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죠. 자, 이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 틀이다. 그죠? 해지 효과의 기본적 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해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두고 왔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보고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때까지 또 문제도 풀어보고 기본 교과서에 있는 것도 여러분 자꾸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계약 각칙, 매매, 교환, 임대차를 순차적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